지금 업무 보고를 법무부, 행안부, 법무부 먼저 하고, 행안부, 법무부, 법제처까지 하고 인사처, 국조실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순서는 그 두 파트로 나눠서 하기로 하고, 제가 사전에 미리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고, 업무 보고 하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시죠. 네, 이어서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법제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린 후 이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께서 각각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먼저 AI가 생성한 노래와 이미지로 행정안전부를 소개하는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국민의 안녕을 담아온 역사적 붓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서를 펼치노라. 고유가 위기엔 선제된 슈 6.1조 지원으로 민생 합격, 전남과 광주 최초의 통합, 상생과 미래로 굳게 결합, 하천과 계곡의 불법 아웃, 일상의 반칙과 특권 아웃, 여름의 폭염도 완벽하게 방어, 무더위 쉼터로 시원하게 쿨, 광화문 빼곡한 인파 축제도 산불도 대설도 인명 피해 제로, 말 한마디 하면 행정 뚝딱 AI 국민 비서 똑똑하게 대답, 새로워진 AI 민주정부 Let's go! 온 국민의 일상을 지켜낼 우리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행복을 더할 우리 행복안전부, 국민의 삶을 더 단단하게, 민생 회복으로 행복하게, 대체 불가 대한민국 Let's go! 네, 그럼 지금부터 국민 삶의 플러스가 되도록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정책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 166건 중 138건을 완료하였고 28건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과 국회,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주요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산불과 다중운집 행사 등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해 단 한 분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해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으며 국민안전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선제적 재정 운용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 1천억 원을 국민들께 신속히 지급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AI 정부와 성과로 증명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했습니다. AI 국민비서 등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서비스를 혁신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특별한 포상으로 격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OECD가 발표한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6위에 올라섰습니다. 일상의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공정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먼저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셨던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과 길거리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시도 통합과 지방 우대로 균형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7월 1일 인구 320만 명의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추진할 주요 역점 과제입니다. 민원 처리는 똑똑하게, 국민과의 소통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복잡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각종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AI 맞춤형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전략적 정부 조직 기반 위에 AI 역량을 더해 유능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맞춰 낡은 기능은 재조정하고 국민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국정 현안에는 기구와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AI 업무 환경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 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주민 소환 제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과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조례 예산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로 공동체를 살리고 함께 누리는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공공판로 확대와 사회연대 금융 기반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의 삶을 보듬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법 제정과 지역사회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튼튼한 생명안전의 토대 위에 한 발 앞서 위험을 막아내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안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계절별 재난으로부터 일상 속 위험까지 현장 밀착형 대응을 하겠습니다. 24시간 상황관리와 빗물바지 정비,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풍수해와 폭염에 대응하고 수상안전 확보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늘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발걸음에 안심이 더해질 수 있게 고강도 볼라드를 도입하고 통학로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혁과제와 지방주도 성장 과제입니다. 중수청과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겠습니다. 10월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과 청사 마련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도록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수사 요구 등 기관 간 견제장치도 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방제 성능의 기준과 목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지방재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카드 등 미사용 포인트의 상품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 활력 플러스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지방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 우대 지수를 활용한 특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선도해 나갈 국가 정상화 과제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도약하겠습니다. 반헌법 행위자 등에 수여되었던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신뢰를 깨트리는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누리실 수 있도록 불법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 지방 재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지방 세입 체납과 보조금 부정수급은 끝까지 추적 환수하고 지방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책임 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감사 인력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 지방정부 감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 공사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노후 교량과 대규모 지하 개발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여 지방정부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각종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부터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난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체감 플러스 과제로 불편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원스톱으로 청구하고 중고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하여 표시하는 등 작지만 국민들께 의미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찰청.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입니다. 경찰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경찰은 대통령 지시사항 47건 중 40건을 완료했으며 국회, 감사원 등 외부 반복 지적사항은 제도 개선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50% 줄이고 불법 사금융 검거를 23% 높이는 등 민생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을 구현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여 우리 사회가 정상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2029년 우리나라에 인터폴 아태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담 수사 체계를 통해 민생 경제범죄 척결에 수사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가짜뉴스, 2차 가해, 디지털 성범죄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죄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토착 비리와 대포차, 사적 보복 대행 등 사회 곳곳의 비위와 반칙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든 경찰 활동을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행자 등 맞춤형 안전대책과 사고 다발 지역 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나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상회복과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공감받는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대대에는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 체감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일터나 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쇄신하겠습니다. 좀비 속 상피제 도입, 내부 비리 수사대 설치 등 내부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인권 감찰 조사기구 설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조기관 간 상호 협력도 견고히 하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화된 보안 수사 요구 이행과 피해자 권익 보호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 중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찰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방청까지 하고 얘기하죠. 네, 소방청 직무대행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재난 현장에 더욱 빠르게 도착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과 아파트 공동 현관문 자동 출입 시스템 확대, 전국 소방헬기 통합 운영 등 보다 신속한 출동 환경을 구축한 결과입니다. 둘째, 화재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감소하였습니다. 노후 아파트, 공장 등 화재 취약 대상 3만 7천여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재 감지기 보급, 119 화재 대피 안심콜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올해는 산불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여 진화 시간이 58% 단축되었고 국민 피해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6월 8일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국민과 소방관 모두의 안전을 두텁게 지키겠습니다. 지휘관에 대한 교육, 평가,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여 현장 지휘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기반으로 상황관리 시스템과 소방 장비를 첨단화하여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겠습니다. 둘째, 일터에서의 화재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화재가 반복되는 시설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화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화재가 있었던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전국 실태 조사를 통해 취약 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고위험 산모와 중증 외상 환자를 더욱 빠르게 안전하게 이송하겠습니다. 129 구급 상황관리센터가 전국에 수용 가능한 병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이송 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 헬기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이송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신고 폭주 대비 신고 접수대를 2.7배 증설하고 물놀이 위험 지역에는 119 시민 수상 구조대를, 풍수의 우려 지역에는 특수 구조대 등을 사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가뭄 대응을 위해 폭염 119 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에 있으며 전국 9만여 의용 소방대와 함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폭염 구급대를 통한 온열 질환자 이송과 축사 등 민생 시설에 대한 급수 지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무부 대검도 하시죠. 예, 그럼 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박규형 검찰총장 직무대행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민의 일상 속에 스며든 법무부의 지난 1년을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재정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범 예방에 빈틈을 메워가는 우리는 안전법무부입니다. 과감한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는 경제법무부입니다. 빠르고 스마트한 출입국 심사로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만드는 우리는 문화관광법무부입니다. Welcome to Korea. 국가의 책임을 다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우리는 인권법무부입니다. 정교한 외국인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여는 우리는 미래법무부입니다. 안전, 경제, 문화, 인권, 미래, 국민의 일상부터 모두의 내일까지 국민주권정부 1년을 쉼없이 달려온 우리는 대한민국 법무부입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4개의 약속, 안전, 실용, 인권, 혁신을 중심으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국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안전입니다. 국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범죄는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여 7달 연속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줄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3분의 1 이상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증권, 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을 비롯한 해외 도피 사범 135명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해 왔습니다. 마약범죄 합동사본부는 마약범죄 집단 8개를 소탕한 것을 비롯하여 12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마 636kg의 밀반입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약은 처벌을 넘어 치료와 재활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약사범 재범률은 34.5%입니다. 반면 보호관찰을 받는 마약사범 재범률은 그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확실한 재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독 정도가 경미한 대상자는 주기적인 약물 검사로, 중독 정도가 중등도 이상인 대상자는 전문가 상담을 활용한 특별 지도로 단계별 관리를 확대하여 추가 투약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유입은 막고 중독은 끊겠습니다. 올해 재활 전담 시설을 2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수준별 재활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2,200명으로 대폭 증가시키고 향후 모든 마약류 수용자가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력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탐지 장비를 갖추고 탐지기한 점검을 확대하여 시설 내부로 마약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소년범은
재범 방지 골든타임을 사수하겠습니다. 소년 재범률은 성인의 3배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평생의 범죄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성인과 소년들을 보호관찰소에서 같이 관리하였습니다만 현재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년보호 전문기관에서 비행 소년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K소년 범죄 예방 프로세스를 통해 학교, 지역사회에 협력하여 비행 원인의 진단부터 사후 밀착 관리까지 끊김없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보호망이 먼저 닿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가오면 휴대전화 지도에서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감독 중인 대상자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접근 금지된 경우에도 경찰이 보호관찰소의 접근 금지 사실과 피해자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 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자감독 중인 가해자가 접근하는 순간 그 위치가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즉시 출동하는 연계 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교제폭력 행위까지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인 실형입니다. 실형 법무행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법무부는 시장 질서를 위하는 불공정 거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는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담합 범죄를 엄단하였고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에 민생 물가 안정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경제를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법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임죄를 정비하겠습니다. 8월 출범 예정인 범정부 형벌 합리화 TF에도 적극 참여하여 과도한 형벌 체계 정비 등 합리적인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 이민 정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돕고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42개국으로 확대하였고 지역 제조업 인력난을 풀어줄 육성형 전문 기술 인력 비자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에는 숙련된 일손을,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일할 사람을, 지역 의료 관광에는 새 활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뛰게 하고 지역은 사람으로 채우겠습니다.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근거 없는 관리비 징수, 숙칭,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상가 건물 관리비 납부자가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관리비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종류나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비 납부자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 인권입니다. 법의 보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닿아야 합니다. 아무리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 달치 생계비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여 5달 만에 59만 계좌가 넘는 계좌가 열렸고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위기의 채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와 불법 사고운용 피해자에 대하여 무료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채무자라는 단어만 넣어도 관련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더욱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장벽 체류불 안으로 인권 침해를 청구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단속 중심에서 인권 중심의 출입국 이민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외국인 종합 안내 1345 콜센터에 전화하여 인권 침해 전용번호 1번을 누르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00명의 인권 침해 조사 전담관을 지정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팀이 24시간 안에 현장으로 가서 치료 자격과 무관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화 없는 유치는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약자, 환자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었습니다. 노동 능력이 없는 환자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처벌의 목적에 맞지 않고 오히려 치료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만 가중되어 왔습니다.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넓히고 약식 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약속 혁신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과거의 진실에 눈 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설치로 실질적인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과거 희생자 228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 제정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가 권력으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을 지키는 일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론스타 7조, 엘리엇 1,600억, 쉰들러 3,200억, 국제 분쟁에서 연속 승소하여 국부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이 경험과 역량으로 정부 부처의 국제 법무 이슈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의 법률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에 AI를 입히겠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는 AI 행동 분석으로 고위험 가무자의 특이 행동을 즉시 감지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AI 규범 논의에도 참여하여 우리 법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국경에서는 위험은 정밀하게, 안전한 여행객은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교정 행정을 선진화하여 문제 행동 예측 등 AI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상법 등 각종 법률에 있는 검사의 공익 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한 푼도 남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한 곳뿐이던 전담 부서를 서울 남부와 부산까지 3곳으로 늘렸고 향후 행안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부서의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체류 외국인 287만 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3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은 전략적으로 유치하되 유입 규모와 임금 요건은 데이터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외국인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는 국민께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약속들이 지금 하나하나 법이 되고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들도 속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법무부는 장막에 가려진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 혁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인권을 위한 당당한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검찰청 하시죠. 예,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영입니다. 대검찰청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 상반기까지 주요 성과입니다. 검찰은 최근 중동발 위기를 비롯한 이용한 유가 담합 사건을 비롯하여 합계 34조 규모의 담합을 적발했고 2차 전지 테마주 거짓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금융증권사범을 엄단했습니다. 또한 헤드니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살인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서 실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과제입니다. 그간 검찰은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전부 합동수사본부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향후 개정된 형사법 체계 하에서도 국가의 전체 범죄 대응 역량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나아가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 관계성 범죄 예방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수수료 무료화에 이어 전자기록의 경우 파일 전송 방식의 열람 등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대표, 공익송무 등의 업무 역량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공소청, 중수청 개청 과정에서 사건 이관 등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통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집중하고 실질적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여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하 기관들 중에 법제처까지 하기로 했나요? 법제처까지 하고 갑시다. 예, 법제처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누군가의 시린 하루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 법령의 단 한 줄에 담긴 온기입니다. 단 한 줄을 열어 청년 창업의 새로운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단 한 줄을 더해 소외된 이웃이 건강을 되찾아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하며 단 한 줄을 풀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법.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법제처가 늘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예,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 속도를 높이는 입법 전략 수립 및 관리입니다. 첫째, 국정 입법 상황실을 설치하고 입법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장애 사유를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정 입법 과제 782건 중 71%에 상당한 556건이 발의되었고 27%에 상당한 21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둘째, 범정부 입법 계획을 재검토하여 현재까지 49건의 법률 제정안 중 25건을 개정안으로 변경하기로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 계획 768건 중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92건을 발굴했습니다. 셋째,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의 원보이스 체계를 강화하여 국회 심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 요청 의원 발의 법안은 발의 전 법제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체 의원 발의 법안들을 모니터링하여 법리적 이슈들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법령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첫째, 법령 체계 및 내용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전체 3,496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 현재 약 83%에 상당한 2,910개 하위법령 검토를 마쳤고 검토가 완료된 하위법령은 소관 부처별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불편 해소용 정비과제 96건도 부처 협의가 완료된 46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전체 11,165개 행정형벌 조항들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해 7월 말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전체 행정형벌 조항의 도입 목적이나 취지, 운용 실태 등을 전수 비교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제재 효과,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경제 제재로의 대체 필요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 2021년 과거 학설이나 판례로만 인정되던 행정법의 원칙 및 공통적인 제도를 입법화한 행정 분야의 총칙적 기본법입니다. 법제처는 기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학계 및 행정 일선의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대폭 추가 보완하는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을 지원하는 법령 정비입니다. 작년 말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법령 정비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제한이나 요건 등을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58개 법률에 대한 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부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법적 자문제도의 안착입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6일부터 전담 조직을 두어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전체 364개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부터 법령 위반, 법령 해석 및 적용 등 행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부딪히는 각종 공법적 이슈들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범 후 3개월간 총 210건의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자문을 통해 적극 행정, 적극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법제처의 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약 한 달 만에 법제처 직원들이 행안부 및 과기부의 협력 아래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시범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개발 직원 인터뷰 기사를 크게 보도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AI 법령 비서는 약 24만 건의 법령 정보를 기초로 공무원의 법적 질의에 대해 1차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연내에 약 736만 건의 법령 정보를 추가 학습시켜 내년 1월 정식 오픈할 때는 한결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법령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AX 사업입니다. 이를 약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법령 특화 AI 언어 모델을 만들고 전체 법령 정보 약 760만 건을 AI가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레그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난 연말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최신 해외 법령을 한국어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AI 기반 세계 법제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말에 일부 시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국정 속도를 높이는 법제 지원으로 국가 대전환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여기는 동석이라고 아무도 안 왔나요? 아, 그럼 누구신가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 안 되네. 됐네. 네, 이사장 지부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범입니다. 이사장은 지금 없고 본인은 직함이 뭐예요? 제 부이사장입니다. 부이사장. 네. 지금 여기 지원 현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3자 대위 변제하려고 네. 만든 재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제3자 변제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현재 남아있는 재원과 또 피해자 중에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 또 원하는 사람 중에 보상된 사람, 안 된 사람 좀 현황 얘기 한번 잠깐 해보시죠. 네, 저희들이 현재 67명에 대한 저희들이 제3자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67명?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26명에 대한 3자 변제는 마치고 있고요. 나머지 41명에 대한 이건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분들 얘기입니다. 아직 1, 2심에 있는 분들은 따로 있고요. 제3자 변제에 지금 41명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변제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지금 33억밖에 없어서 지금 97억이 저희들이 필요한데 지금 소송 중인 사람까지 예측해서? 아닙니다. 소송이 끝난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 별도로 이 보상을 제3자 변제는 못 받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네, 그 중에서 당연히 있습니다. 몇이나 얼마나 돼요? 최초에 4명에서요. 이제 끝까지 지금 받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고요. 이건 이제 2018년도에 최종 판결을 받은 분 중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 의사가 현재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 네. 저 제3자 변제 못 받겠다, 일본에서 직접 받겠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그런 분은 박혜옥이라고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 부분이 한 건인데 그 이제 유족들이 하여튼 그 한 건, 한 명의 유족. 명확한 의사 표현은 지금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겠다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40몇 명이 확정이 됐는데 30몇 억이 있는데 일부라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아닙니다. 확정을 받은 사람은 67명인데 저희들이 26명에 대한 지불은 마쳤고요. 40몇 명. 그리고 41명에 대한 지불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30몇 억이 있다면서요. 있는데 왜 안 지급 안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30몇 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33억이 있는데요. 있는데 왜? 그건 이제 현재 이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줄 수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전에 어디 언론 보도에 난 건데 무슨 도장을 네. 동의를 안 받고 찍어서 어쩌고 그 얘기는 뭐예요? 공탁 과정에서 인감을 위조한 것으로요. 공탁을 어떤 공탁을 제3자 변제를 제3자 변제에 제3자 그러니까 이 재단이 공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교부에 당시에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탁을 추진했는데 공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재단 인감을 이제 여러 군데 동시에 공탁을 걸다 보니까 하나의 인감을 여러 개로 이제 변조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여러 개 찍느라고 비슷한 도장을 하나 더 만들어 찍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위조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등록 안 된 도장. 예, 그렇게 담당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디 계신가요? 이쪽에 있습니다. 어디? 네. 거기요? 법률구조공단은 지금 구조 요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구조해주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력적 한계 때문에 충분히 다 못하고 있고 작년에 말씀하신 이후로 경영 개선을 통해서 많이 지금 나아지고는 있고 작년에 4년 만에 신규 직원을 처음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 어려운 분들을 못 도와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법률구조 지원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저희가 전체 1,1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돈은 한 700억 정도 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현재 수익 중에 한 500억 정도는 저희들이 벌어야 되는 예산 연간 구조 지원 예산이 얼마라고 전체가 1,100억 중에 1,100억인데 정부 지원 예산이 700억입니다. 예, 7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주 업무가 구조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담하고 구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 지원인데 그러면 700억을 지원받아서 기타 수입하고 해서 1,100억 정도 네. 가지고 구조 지원을 하면 몇 명이나 구조 지원을 합니까? 연간 신건으로? 저희가 작년엔 조금 줄었는데 한 상담이 100만 명 정도 되고요. 상담은 그렇게 하고. 네, 소송은 한 15만 건 정도 됩니다. 신건으로? 예, 매년 한 15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만 건 정도. 15만 건씩이나? 예. 이 직원이 785명, 723명인데 네. 15만 건을 처리한다고? 예. 저희 변호사 1인당 한 1,200건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인당 1년에 한 1,200건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부담이 상당히 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겠네요. 예. 인건비가 1인당 전체 평균으로 한 1억 정도 잡으면 예. 이것만 해도 한 700억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로 쓰고 있는 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이럴 때는 수임료를 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하니까. 네, 저희가 자체 월급으로. 인지대 정도가 들어간다. 예, 인지대 같은 게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송달료, 인지대.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청은 몇 건 정도, 100만 건 정도를 상담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구조가 필요하건 구조 요건에 해당이 되고 당사자가 구조를 요청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15만 건 정도만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요청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고 요청하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그게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얼마 정도예요? 그거는 저희가 상담 중에 15만 건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상담을 다 못하거나 저희들한테 왔다가 포기하고 좀 다른 곳에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늘려드린다고 해서
그 구조 건수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구조네요. 인력 부족으로. 저희가 사실은 인력이 조금만 늘어주면 저희가 현재 4년을 신규 직원을 못 뽑았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뽑았는데요. 이 직원은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일반 직원들까지 저희들이 일반 직원까지 해서 730명 정도 되는데요. 주로는 한다면 변호사가 있어야 변호사가 구조 활동을 하지. 변호사가 일반 직원이 지금 현재 110명, 113명인가 그렇고 법무관이 한 30명 있습니다. 법무관이. 네.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변호사들 아니에요? 저희들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경우는 일반 직원들도 상당히 해야 되고요. 상담도 좀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본인 대리 서면 작성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서면 작성들은 변호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조사 요원으로. 네,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지금 많이 필요해서 서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좀 인력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을 충분히 지금 상담이나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속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데 연간 한 2년 정도에 한 120명 정도만 증원해주면 최소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장관님도 좀 관심을 가져서 기부금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도 한 1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게 저희들 지금 제도적 개혁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찾는 손님들을 충분히 봉사를 못 해드리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예산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경찰 행안부는 지금 중수청 준비는 행안부가 주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 시설, 관련 법령 정비 다 준비되고 있어요? 네. 맞춰서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수청도 어째 사법경찰관리에 해당되겠죠? 네, 사법경찰관. 네, 사법경찰관. 이게 이제 소위 보안 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네. 이건 이제 경찰청 국수부는 또 안 왔을 테니까 그냥 행안부가 다 거기도 관할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이제 일반적 지휘권과 사건에 대한 이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청장에 대해서 청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할 근거가 없는 거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청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수청은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행안부 없죠.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요.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청장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경찰청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수본부장이 지휘를 하고요. 경찰청장은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든지 어떤 부분에 어느 범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니까 일반적 지휘는 가능한데 예. 구체적 지휘는 배제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검찰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가 이제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경찰이 주어진 이제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가지는데 이제 국민들의 걱정은 1번 정말 충분한 역량이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로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로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 또는 교정이 가능한가,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예.
물론 뭐 그게 그 전에 보완 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문제는 물론 아닌데, 어떤 그게 그나마 이제 지금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제가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중수청도 똑같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과연 이 걱정을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또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게 문제예요. 아까 뭐 나름 계획은 있어요, 그죠? 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그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1차 수사가 이 불완전하게 되거나 또는 부실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 그 기본적인 것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그걸 어떻게 실행해 가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 그 보완 수사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뭐 무한 핑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게 또 만약 부실할 경우에 이 범죄의 피해자나 또는 고소 고발인으로 하여금 이의제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검사가 그것을 보고 다시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에는 어쨌든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를 개시하면 검찰에게 통보돼서 또 담당 검사가 일종의 지휘 검사가 네, 지정이 지휘를 했던 되고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문제가 있어서 되돌아오더라도 그 사건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는 이 사건이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새로 신건으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부지가 세월됐다는데, 이 문제는 해결했다는 거죠. 담당은 똑같이 유지된다. 네네. 유지를 계속하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할 역량이 안 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검사가 수사 팀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고의로 늦추면 징계해달라고까지 요청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요청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면? 예, 요구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 핑퐁은 막을 수 있게 됐다. 근데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면 또 이제 추가 보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입건해서 수사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강제 수사를 안 한 단계, 네. 영장을 치려면 강제 수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검찰로 가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검찰에 갈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는 검찰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이 검찰과 관계가 없어요. 우선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합동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동 협력 수사.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온갖 이런 검경 합수부, 네. 합동수사부가 뭐 해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합동 협력 수사를 하는 이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하여튼 그 문제를 이제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 예,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수사지휘와 전권 성취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법무부에서 강력히 요청해갖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성범죄, 노인 아동
학대 범죄, 가정폭력 범죄, 기타 등등 7개 범죄에 관련해서는 정권 송치해갖고 최종적인 종결권을 무혐의 의견이더라도 정권 송치한다. 예, 그렇게 죄명 따라서. 다만 지금 행안부 장관의 말씀이지만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마약이라든가 증권합동수사본부, 금융합동수사본부, 경찰, 검찰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죠. 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가갖고 공적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게 그 한계가 불명확한 거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에서라든지 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준칙이나 그게 문제라면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뭐 근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지금 금지됐냐고.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의 기존에 9개 정도의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지금 합동수사하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매우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금 협력 수사와 관련된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네. 그 행안부 주장은 저런데 지금 저희가 법무부 보기엔 의견은 근거 규정이 그걸로 없습니다. 부실하다, 예. 부족하다 그런 입장이니까요. 대검은 혹시 어떠세요? 예, 지금 법 통과 이후에 저희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연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솔직히 약간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봐야죠. 예, 그래서 법률에 이번에 그 입법 과정에서도 일부 그 개정안에는 이제 합동 대응기구라는 형태로 하는 대응기구, 예,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 관련 규정이 일부 의원들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된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그 형사소송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지금 금지 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차관께서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 규정이고. 네, 이와 같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의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 법이 시행되는 때까지는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한 거는 유효할 테니까. 대통령님, 그 다음 문제. 대통령님 지금 현재 검찰청이 이제 그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이 나뉘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의 이제 검경 합동수사 본부나 이런 설치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저 사건에 따라서 그냥 편의적으로 양쪽이 다 수사권을 가지니까 모여서 같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검경 합동수사 본부라기보다는 아마 공중경 합동수사 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안에서는 검사는 수사는 직접 안 하면서 법률적인 협력을 조언을 해준다든지 법률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사와 청구를 해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걸로 수사는 안 하고. 네네. 그렇게 하면 이 합동수사본부가 유지가 되나요? 합동수사본부의 취지가 수사 진행 상황에서 검경이 합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법통제 부분, 영장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기소 등을 상정할 수 있을 텐데요.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또한 합동수사본부 안에서 송치라고 하는 절차를 상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지금 사실 합동수사본부는 어쨌든 수사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 제도와 현실상으로는 검사가 수사물 공소 유지도 당연히 주 기능이지만 수사 전문가로서 또 법률 전문가로서 역량이 좀 괜찮다라는 전제 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수사. 그럼 저기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뭐 협력인가 무슨 공조인가 그 조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차관이 알고 지금 합동 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추상적으로 그냥 협력 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수사 준칙이나 하위 법령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협력 관계를 그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는 법에 안 정하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게 위법 위헌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검사는 수사 권한 기능이 없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종전과 같이 수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의 합동수사본부의 내부 기능 역할을 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번 형사법의 협력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자문에 응해야 한다. 자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협력 그거는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얘기한 협력이라는 단어는 법조문에 없나 본데요? 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 관계라고 규정. 종전의 지위 관계가 협력 관계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상하 지위 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다라는 의미지. 수사에 대해서 서로 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다는 얘기네. 아니 그렇지는 않고 검사 아까 그 대검 차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의 기능, 직무 범위에서 수사 기능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수사하고 기소 공소 유지가 완전히 그 분리가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가장 그 근본입니다. 현재 개정된.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안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전에 그 대검 특히나 이제 중수부 같은 데서 했던 거를 중수청에 이제 사실상 그 역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공소청에 검사들이 법적 조언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중경합동본부 뭐 비슷하게 될 거다. 그러고 공소청 검사는 합류를 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뭐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 일단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여러 개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 주요 사건들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도 지금 고민을 미리 해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그거는 이제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청이 아니라 뭐 중수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찰 국수본에서 하든지 뭐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경찰은 이 숫자가 너무 엄청 많죠. 10만 명이 넘죠. 그중에 수사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만 명인데요. 네. 그 수사 담당하는 인력은 3만 8천 명. 3만 8천 명. 예. 거기 각 경찰서까지 배치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구대는 아니고? 예. 경찰서 수사과에? 예. 수사과, 형사과. 형사과도 있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논쟁되는 그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요새는 이제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예, 그렇습니다. 향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지금
그 일정 직급 이상은 이제 그 인사 범위를 좀 지역을 좀 광역으로 바꾸자, 좀 넓히자. 예, 순환 인사제를 지금 하자고 했던 지금 경찰 노조에서 뭐 반대 의견이 심한가 보죠. 예, 직협에서 그 반대를 직협이에요? 예, 그래서 뭐 반대하는 거에 당연하겠죠. 주할 리가 있습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또 그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라든지 이런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좀 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경찰 개혁위원회 이번에 출범한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경찰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현장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상피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뭔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뭔가 관련이 있는 대상자가 생기면 피한다. 예. 그리고 고향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제도들이 나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종결권을 갖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건을 소위 말해 봐주고 싶어도 이게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까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예, 근데 지금도 사건은 다 킥스에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기록은 다 그 전자정보로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치 사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 송치 사건과 불송치 불송치 사건으로 구별이 되는데 송치 사건은 당연히 검찰에 넘어가게 되고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냅니다. 불송치는 다? 예. 송치는 아니지만 보내기는 한다. 예. 송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송부,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뭐 기소 의견으로 보내는 의미의 송치가 아니고. 하여튼 뭔가 넘겨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형소법에 새로 들어온 것은 그 이의신청의 그 종전 형사소송법에는 고소인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의 준하는 고발인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검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검사가 기소 의견 송치된 것도 아닌 거를 뭐 그걸 다 뒤져볼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법무부나 검찰 입장은 어떠세요? 그게 실제 어떻습니까? 만약 그래 되면 볼까요? 불송치 사건에 관련해서 기록 송부하게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담당이 없고요. 없는 거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고소인이나 또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이런 같은 경우 만약 그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뭐 어쨌든 그게 이제 또 논쟁거리가 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도로 송부를 다 하게 돼 있다면 검찰에서 그 보는 게 금지된 건 아니니까 그 검찰에서 담당을 한 몇몇씩 정해가지고 구삭하면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데 지금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이제 수사 안 하면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차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불송치 사건, 경찰이 불기소로 송부된 사건을 기록만 받아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불기소로 만들어진 기록 안에서 그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종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기존에도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90일간 검사가 그러니까 기록을 불송치 검토하더라도 송부된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그만이에요. 재수사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검찰이? 있습니다. 그거나 뭐 보안 수사나 요구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과거에는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막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번에 그렇게 돼 막혔다. 기존에도 막혀 있었고 이번에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되어서 사실관계 진술 청취는 할 수 있게 아, 되었습니다만 그래요? 네, 수사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술 정치도 수사는 수사지. 근데 그게 명확하게 수사가 아니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닌 척하면서 수사를 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 어차피 뭐 저 이미 진술이야. 수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의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고요.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주문을 바꿀 수 있는지 재수사 보안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뭐 완전히 막힌 건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도 뭐 검사 작성에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도 당사자가 동의 안 하면 증거를 못 쓰는데 뭐 증거 능력 문제는 별로 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어쨌든 다 넘기긴 넘긴다. 그러면 검찰은 일단 보는 검사가 있겠죠? 담당을 정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냥 네. 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송치 사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가 보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찰의 결정에 그거를 실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지금 이미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문제는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 또는 파기, 이게 지금 국민들 걱정거리가 됐는데, 예. 주요 증거를 편철, 기록 안 하고 누락하는 거에 대한 제재는 뭐예요? 그냥 징계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중한 경우에는 그 원래 허위공문서 작성이 형사처벌까지 예 가능. 형사처벌 근거는 뭐예요? 그 독자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원래 그렇진 않습니다. 써야 되는데 안 쓰면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유기나 직무유기. 이런 보다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더 세겠죠. 목록에 안 써버리면. 예,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고 고의로 누락을 하면 이제 증거인멸 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공직자의 증거인멸을 더 세게 했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근데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주장했던 보안수사라는 기능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소청에서는 사실 확인 절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거화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술 청취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기소를 할 만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보안사 요구를 내려서 증거화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절차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그 입법 과정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려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지금 통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맨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죠. 검찰은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까 불송치 송부 사건, 예. 불송치 송부 사건, 송부 사건들을 뭐 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걸 잘 보는 것도 검찰의 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네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명할 수 있고. 어쨌든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안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젓는데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지시는 모양인데. 네. 여하튼 좀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실무단위에서도 뭐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뭐 제도라고 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또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거고. 네. 방법을 또 찾아보십시오. 자, 마저 좀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참여단이나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대통령님 모시고. 죄송합니다. 저기 그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좀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같이 논의해가지고 그거 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닥쳐가지고 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미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인사혁신처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 국가 공무원과 국민들께 인사혁신처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공직사회의 활력을 더하고 공직자의 역량과 처우를 함께 높이는 데 힘써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했고 76년간 이어져온 획일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해만 약 18만 명의 당직 부담을 덜어내고 88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전문가 트랙을 구축하는 한편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청년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공정한 성과관리와 헌법가치 교육도 강화하여 활력있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실력있는 공직사회, 책임지는 공직사회,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이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I와 국제통상, 산업안전 감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무원 1,200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네, 좀 더 압축적으로 하십시오. 이건 뭐 우리 내부 문제라서. 네, 특화된 인사 제도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이 전문성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인재에게는 민간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한 만큼 인정받고 책임지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가 확실히 보호하는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반면 성과와 책임이 분명하게 연결되도록 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도 한층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소극 행정과 마약류의 공직사회 유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직의 매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월 300만 원이 도달되도록
보직 전 교육과 멘토링을 강화해서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다친 공무원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위험한 직무에 합당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치료부터 재활까지 직무 복귀까지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부심으로 돌아오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직사회가 달라져야 정부도 달라지고 정부가 달라져야 국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실력 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며 국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무조정실. 이어서 임기건 국무조정실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1개 부처와 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12년 만에 국무조정실이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12년 만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여기 있는 것들 플랫폼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내부 업무 조정 역할이니까 독자 업무가 없다고 봤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기대와 격려 이게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플랫폼이 되어 국정을 연결하고 국민 삶을 해결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차야급 플랫폼은 여객과 화물을 기차와 연결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서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요구, 시대적 사명, 국정운영상 필요를 수렴하여 국정가치와 지향이라는 소프트웨어와 국무회의, 각종 위원회, TF 등 하드웨어를 통해 민주주의의 모범, 초혁신 경제, 따뜻한 공동체, 주도적 세계국가가 구현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청과 대통령 비서실 간 긴밀히 협업하여 국정기조를 더 똑똑하게 이행하고 갈등과 리스크 요인은 더 섬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익숙한 비정상과 결별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차가 된 불법 편평회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별 TF와 총리실 총괄 TF를 구성하여 5대 분야 164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현재 모든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직후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성과인 자살 사망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후 2배가 넘는 자살률, 우리 경제 수준과 국격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생명지킴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고립 위기가족 지원 등 9대 분야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종교인, 기업인 등이 함께하는 청년 지킴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민 삶을 침해하는 민생범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부동산 불법 행위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해당 사안별로 TF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근절대책 마련, 범정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를 적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규제구조개혁, 청년의 미래, 국격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총리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하고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3차례 회의를 통해 장기 미해소, 신산업 규제 해소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 중입니다. 또한 국가
드론, 대드론, 대전략 전략도 수립하여 국방과 첨단 산업의 게임 체인저인 드론, 대드론 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똑순이 한성숙 총리의 역점 어젠다를 충실히 보좌하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공공 AX로 더 똑똑하고 더 빠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결하겠습니다. 정부 24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고 자살, 고독사와 같은 국민을 살리는 과제부터 정부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탑100 프로젝트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합리화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하겠습니다. 창업 관련 행정서류는 5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파격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개선 담당자에 대한 면책도 중요합니다. 면책제도 도입 사실을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주기 창업 지원으로 창업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중기부, 교육부, 금융위,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 창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정부 내 창업과 제도전 지원 정책이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창업 영역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방산,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망 분야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이 체감하는 기여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참여하여 직접 만들고 쉽게 활용하는 청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청년 펠로우십을 각 부처에 확산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회도 20%까지 늘리겠습니다. 기존 청년 정책을 타깃별로 정교하게 재분류하고 청년 문화 예술 패스와 같이 선순환 효과를 내는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확대하겠습니다. 온통 청년 앱에 AI 맞춤형 추천 기능을 탑재하고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청년 체감도 지수와 청년 영향평가도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AI와 혁신을 기반으로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AI 기술과 K컬처가 ODA 분야에서도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ODA와 결합하고 ODA를 기반으로 한 청년 취업의 경로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사전 기획 단계부터 여러 부처 협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점 협력국 내에서도 거점 전략 지역에 선택 집중하고 비효율 소규모 사업은 정비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인 국토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 중 대통령님 주재 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결한 5극 3특 성장엔진 구축, 메가특구 도입,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기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우대 원칙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가 확정됩니다. 발표에 그치지 않고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총리 주재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상반기 점검 결과 93%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도 지시부터 완료까지 평균 86일 빠른 속도로 이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 속도와 협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정부처 업무보고 주요 과제는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은 성과뿐만 아니라 이행 속도도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선정하여 그 성과를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포상하겠습니다. 관건은 결국 사람입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을 전환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이 되겠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대책 발표는 단지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발표된 대책은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안전과 정책 홍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피드백하겠습니다. 성과에는 보상을, 부정행위에는 철저한 벌칙이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무장한 주인의식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겠습니다. 모든 사고와 행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인사처하고 국무조정실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되는 거는 사전에 다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주 나쁜 경험 때문에 그런데 뭘 적극적으로 하기만 하면 감사원이 감사하고 상급기관 감사당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심하게 수사당해가지고 무슨 직권남용이니 무슨 뭐 이상한 걸로 사전 꼬투리 잡혀가지고 형사처벌에 막 징계당하는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요즘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가 책임질래? 뭐 이런 태도. 요즘 전부 다 그 저기 수첩하고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뭐 시키면 다 녹음해 놓는다더라고. 시켜서 했다고 그러려고. 그 사전 컨설팅 제도 그거는 어디 담당이죠? 그건 감사원에서 하나요? 네, 그건 감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행정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네, 여기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도 그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저희 담당입니다. 그 어떤 업무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 같고 어떤 업무를 할 때 사전에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해서 심사해서 해라고 하면 면책해 주는 그런 거 지금 만들고 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를 그 면책하도록 정했고요, 이미 규정상. 그런데 그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위원회가 인증해 주면 그것에 대한 처리한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도 면책될 뿐만 아니라 그 고소 고발이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적극행정보호관이 있습니다. 적극행정보호관이 그것을 다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진짜 해줘야 돼요. 진짜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준 사례가 있어요?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문제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들에게 거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이게 한두 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진짜 그렇게 해줄까? 지금 대통령님 질문하신 대로 진짜 해주냐? 진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돼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공무원에게 이거를 저기 기관장님들께서 옛날에도 사실은 적극 행정을 권유하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는다고 공무원을 수없이 했는데 그 후에 수사 감사를 뒷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지.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감사원도 지금이야 없겠지요. 감사원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하고 문제는 그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도 못하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제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국민과
그 공무원들이 이 적극 행정을 잘 이용하셔서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저 법이 정한 거 옛날부터 하던 거 그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면 그게 그 국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정말로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맞습니다.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되지. 이게 시키는 거 하고 관행에 있던 거 법에 있는 거 외에는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네, 공무원들에게 가장 그 특징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번에 그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사회 그 시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니까요. 네. 저 이제 그 국민참여단 얘기를 의견을 좀 들어보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참여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 다들 저 할 얘기가 있잖아, 그죠? 근데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해버리면 길게 얘기하는 만큼 뒷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짧게 요지만 얘기를 해주면 많은 사람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딴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발언을 희망하시는 국민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뒷열 넥타이 매신 남성분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법무부 2030 청년자문단 정책분과장을 하고 있는 오상옥입니다. 저는 범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재 형사 재판에 국한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민사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사회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법률구조공단이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들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 지금 현재 민사는 하고 있을 텐데. 네, 저희가 대부분이 다 민사입니다. 행정 사건이나 이런 것도 해요? 행정 사건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 소송도 하고 있고 형사 국선도 약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민사입니다. 형사 국선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지방의 경우 저 국선 변호인이 없는 지역이나 이럴 때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뒷열 제일 뒤쪽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하고 산업부에서 청년 인턴하고 2030 자문단 활동하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현재 높은 경쟁률로 모집되고 있는 2030 자문단은 연임이 가능하고 타 위원회 활동가의 겸직 제한이 없어서 경력이 많은 소수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청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스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처럼 서류 단계부터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신입 경력 트랙 분리,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 아닌 청년 정책 토론 면접을 통해 도입해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한 청년 전체에 정치적인 색을 띄울 수 없게 적절한 교육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모집한 청와대 펠로우십의 취지와 같이 화려한 스펙보다 삶의 현장 목소리를 가진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체계 대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청년 인턴은 현재 청년 인턴도 높은 경쟁률로 돌아가고 있지만 부처별 편차가 심해 일부는 구체적인 업무 없이 방치되는 독서실 인턴, 강원도 양떼 목장에 방치된 양, 그리고 인사도 안 받아주는 꽂아놓은 보리짝이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각 부처의 인턴 업무 포지션을 엄격히 심사, 관리하고 익명 만족도 조사와 점검 사실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처우에는 실효성 있는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널티란 다음 인턴 활용을 금지하는 데 하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인턴들이 공감한 보기 좋았다는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경찰청 분들이 오셨는데요. 2026년 1차 경찰청 청년 모집 내용처럼 코드, 근무 예정지, 인원, 담당 예상 업무처럼 더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원하는 각 한 개 팀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다양한 청년들이 지원을 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 사업 등 큰 구분 코드로 뽑힌 뒤 팀을 배정받는 것보다 지원 시점부터 원하는 팀을 선택해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을 해야 보다 많은 청년이 공직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 보완을 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의견 듣겠습니다. 예, 앞열에서 넥타이 매신 청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성과가 보고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이제 총괄 TFA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송원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총리 소속의 총련정책 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총리실에서 옆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이 총리실 분들이 여기에 꽤나 진심이시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심종석 실장님은 제 꿈에 나올 정도로 너무 저희 의견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AI와 SNS 발전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외로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국조실에서도 자살과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WHO는 외로움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연간 약 87만 명이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를 흡연과 비만처럼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정책으로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일본은 외로움부 전담 장관, 영어로 하면 Minister of Loneliness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고독사 예방법을 추진 근거로 해서 관련 대책을 협의하는 복지부 산하의 고독사 협의회를 발족했지만, 현재 제도는 고독사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고리분등 청년이나 중장년 우울 문제 같이 AI로 인해서 다양하게 발현되는 여러 외로운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WHO 보고서 역시 외로움을 보건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인프라나 과학기술 등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복지부뿐만 아니라 최소 8개 부처에서 40개가 넘는 과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부처나 지자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중복되는 사업이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을 트래킹할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고리분등 및 외로움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을 하고, 다보처 심의 조정 기구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하고 정책 성과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서 다음 분도 한번 들어보죠. 네, 앞열 넥타이 매신 남성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엄기섭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님께 신원조사 폐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모든 검사와 3급 이상 공무원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조사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진술서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제한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는데, 신원조사에 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이 보안업무 규정 36조 37조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국정원 직원에 관해서는 법률인 국가정보원 직원법 8조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원 직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의 35조 1항에서 법무부는 그 인권 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신원조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담임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정부기관에서 미안한데요. 예. 충분히 이제 얘기는 전달된 것 같아요. 신원조사하지 마라. 예. 그 위헌이다, 인권침해다. 됐죠? 예.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다른 분. 네, 이번에는 여성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맨 앞에 가운데 여성 국민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막 유창한 직업은 없는 일반 국민, 충남 아산에서 온 오혜지라고 하는데요. 그 자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자해 경험자라서 자살 시도를 해서 보건소에 도움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비고 음식 몇 개랑 햇밥 몇 개 주시면서 상담 8회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게 과연 자살까지 시도를 해본 사람이 상담 8회만으로 그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상담 기간이 좀 더 길어서 내 속마음을 좀 치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건 되게 짧아요. 이거 제가 네, 저 정성호 장관님, 저 교도관의 인권을 챙겨주세요. 다큐를 보니까 범죄자가 교도관을 개똥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에게 공권력에 힘을 주시고 범죄자가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가석방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도소를 좀 더 지어서 걔네들이 가석방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법사위랑 장관님이랑 카메라 없는 곳에서 의견을 합치해서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아니면 누가 어쨌네 누가 저쨌네 이러면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의견을 합치해서 나라를 리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상담 늘리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 같네요. 네, 지금 복지부랑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지금 정리 충분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분히 증문해서 한다고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 네.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습니다. 예, 뭐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아시죠? 네, 앞에 흰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문화관광경영학과 김민성 학생입니다. 저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한 달 출범되었는데요. 근데 우선 행안부 관련 정책 질환이기도 하지만 문체부 관광정책 질환이기도 해서 행안부 질이기도 하고 문체부 질이기도 합니다. 전남 광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전 KDN, 한국농원투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일자리에서 전남 광주 지역 대학생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지역 인재를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 특별시가 되었으니까 더 지역 인재 대학생 TO를 더 확대하실 방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특히 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특히 컨벤션 마이스 산업을 국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 강남 코엑스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주에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런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 산업이 많이 서울밖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관광산업 현실에서 전남 광주가 국제적으로 관광산업과 또 관광산업 중에서 컨벤션 산업으로 마이스 산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불어들이는 마이스 산업을 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관광 정책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님도 있으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참고할게요. 네, 또 다른 분. 네. 네, 뒤에 넥타이 배신 남성분 맨 먼저 손 드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안동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청송에서 장애인 복지 현장 사회복지사로 사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멀리서 오셨어요. 네. 딱 현장에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행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전국의 AI한테 전 국민들한테 드린다고 하였는데 국민용과 행정 업무용을 구분하고 있는지 혹시 복지, 경찰, 소방 등 분야별로 전문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 개인정보 등 저작권에 대한 마크가 있는지 정부에 대한 그 AI가 어떻게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물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안동댐에는 33%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삼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래에 해수 담수화 기술을 지금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만 하고 있지 지금 현재는 저희 국내의 지역의 가뭄과 지역별로 물 수요까지
미래 예측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저희같이 청송이나 내륙 지방까지 물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렸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만 좀 저희는 뭐 오면 뭐 선물을 사진이랑 뭐 찍고 싶은데 뭐 카메라 보안 때문상으로 청와대로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뭐 증명사진도 없고 뭐 왔다고 얘기하면 뭐 KTV에서 뭐 방송했다 이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 또 사인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거는 다른 부처 소관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그냥 참고하기로 하고, 인공지능은 각 부처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통합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또 한 분만 더 할까요? 네, 앞에 여성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각 부처 담당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성 특례시에서 온 유인혜라고 합니다. 저희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력 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인 금형, 주조, 용접 등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뿌리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국내 인력을 구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발급 기간도 길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자와 행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소화하며 뿌리 산업 중소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관 사무에 관한 업무 보고와 관련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 일반 우리 시민들 의견도 한번 잠깐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국민 의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관에 대해 한두 건씩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소관 관련하여 홍사자님께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KOR365님께서 불법 현수막 신고하는 신문고 만들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경찰청 소관 관련해서요, 썬님께서 경찰 권력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소방청 소관 관련해서 바라기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무부 관련해서 유저를 쓰시는 아이디를 쓰시는 님께서 스토킹 범죄를 가볍게 보지 말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름다운 세상님께서 마약 범죄에 대해 벌금을 무겁게 부과해야 마약이 근절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검찰청 소관 관련해서 포커스 1세님께서 공소청 출범하면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는데 공백 방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라는 궁금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제처 소관 관련해서 슈레이 8075님이 법을 복잡하지 않게 간단히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인사혁신처 소관 관련해서 CWA 9326님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 몸과 마음을 다친 공무원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입니다. 국조실 소관 관련해서 쌈지백님께서 총리실은 각 기관이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고 신문고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전부 다 정부 부처에서
다 분류를 해가지고 해당 부처로 보내니까 꼭 어디 특정한 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신금고에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분류해가지고 다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으로 다 통합 처리해야 될 텐데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사업 중. 네. 그리고 아까 국무조정실 발표 중에 이 자살자 감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평균 한 7, 80명 정도씩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살 예방 얘기를 시작한 직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대통령 말씀하시고 8개월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장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님이 대통령님과 총리실 그리고 모든 장관님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계속 줄 거라고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관심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사망 유형이 발생하면 선진국은 10명인데 우리는 뭐 10만 명당 30명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줄은 게 이래요. 줄은 게 이런데 어쨌든 1년에 시골 군단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자살로. 만 한 5천 명. 엄청난 숫자가 지금 어쨌든 이게 스스로 선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은 강요당한 거지 누가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냥 결국은 삶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죠. 사실은 선택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한 달에 지금 보면 한 700명 정도 줄었다는 거죠. 8개월 동안. 어쨌든 이거는 사실 생색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숫자가 줄었나 봐. 이런 정도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누가 일터에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자살로 죽고 뭐 무슨 재난사고로 죽고 이런 죽은 다음에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본인 한 개인의 인생도 인생이지만 그 주변 가족들 친지들 그다음에 공동체에 미치는 그 피해나 악영향이 너무 크죠. 사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구성원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데 생색은 잘 안 나요.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임 총리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이걸 뭐 주력을 해서 온갖 일들을 해보는데 그게 또 즉효가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씩 바뀌는 거죠. 만큼씩.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참여단 여성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8번 상담해 줄 거 저기 10번 더 해주고 이러면 이제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조금 나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화 받아주는 상담사 전화했다 전화 안 되고 이러면 화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전화하면 곧바로 받아서 친절하게 들어주고 마음속 있는 얘기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조금 나아지는 거고. 하여튼 뭐 어디 현장에 불안 위험 요소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면 조금 나아지고. 근데 이걸 다 합쳐서 겨우 이런 이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도 한 달에 7, 80명이 죽을 사람이 산다는 거. 죽기로 먹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 이건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대부분 신경 안 쓰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성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 오늘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하고 있을지 또 어떤 자세로 우리 국민들이 맡기신 국정, 국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뭐 잘했냐 못했냐 시험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각 부처에서 이제 정리도 한번 해보고 이거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구나. 또 이런 걸 또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이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도 있어서 제가 업무 보고를 한번 두 번째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거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업무 보고하라고 또 보고서 쓰라 그래서 화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러면서 또